우크라이나 전장에서는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제3공격여단 소속 윈드브레이커 드론 부대는 하르키우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차량을 파괴했다고 전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이 북한 무기가 러시아에 지원된 사실을 이미 확인하고는 있었으나 파괴나 노획으로 증거를 남기지 못해 그동안 이 차량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드론으로 마침내 파괴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이 무기의 정체는 바로 불세포라고 불리는 대전차 미사일 발사 차량. 불세 대전차 미사일 8기를 탑재한 회전 포탑을 장갑차에 매달아 놓은 것으로 전차가 상대하기에는 꽤나 위협적인 무기라서 우크라이나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이 불세 대전차 미사일은 서방의 어지간한 최신 전차의 장갑판도 일격에 관통할 수 있는 성능을 지녔다고 평가받는데요. 북한이 주적인 한국의 K2 전차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불세 미사일에 직격당하면 방호력이 출중하기로 소문난 K2도 꼼짝없이 뻥 뚫리죠. 그래서 북한이 유독 성능에 자신감을 갖고 있는 무기이기도 한데요. 오죽하면 이걸 자기들이 새로 만들었다는 전차에다가도 달아났을 정도입니다. 한국도 이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를 막는 기술을 개발해왔습니다. 앞으로는 불세 미사일이 아무리 날아와도 유유히 막아내고 반격을 가할 수 있을 것이라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이 자랑하는 불세 미사일은 사실 그 기반 기술이 러시아에서 온 것입니다. 러시아가 1994년부터 배치한 대전차 미사일 9K135 코넷이 원본으로 북한은 이를 복제해서 개량한 거죠. 코넷은 성형작약과 텐덤탄두를 사용하고 구경도 152mm급이라 꽤나 큽니다. 이를 바탕으로 관통력 1000에서 1400mm를 달성했는데 측면이 기준이라면 현존하는 모든 전차를 다 뚫을 수가 있는 수준입니다. 여기에 발사장치와 조준장치가 간소화되어 전체 중량을 줄이면서도 탄두 위력과 사거리에 더 투자할 수 있었죠. 이를 통해 10kg짜리 탄두를 10km까지 날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값이 싸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 덕에 러시아뿐만 아니라 레드팀과 제3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이를 구매해서 자체적으로 개량을 가해 사용하고 있는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개량의 개량을 거듭해 불세5까지 나와 있다는 것이 정설. 이를 통해 앞서 설명된 스펙보다 더 발전하여 최대 사거리가 25km까지 늘어났고 그만큼 더 위협적인 무기로 평가받고 있죠. 웬일로 북한 무기 중에선 한국이 경계를 할 만한 대상으로 꼽히는 것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국내에서는 K2 전차가 불세 미사일에 뚫린다는 사실이 보도되어 구설수에 오른 적도 있었습니다. 비싼 돈 주고 개발한 전차가 북한이 만든 대전차 미사일에 뚫려서야 되겠냐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내용을 K2 전차를 도입한 폴란드의 언론이 베껴가서는 한국 무기를 의심하는 여론을 만들려고 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언론의 억지에 가까웠죠. 그도 그럴 게 애시당초 전차가 대전차 미사일에 뚫리지 않을 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북한이 만들었다고 해도 대전차 미사일은 전차 장갑을 뚫는 것만을 위해 만들어진 무기. 실제로도 코넷과 불세가 뚫지 못하는 전차가 존재하지 않는데 K2만을 비난하는 것은 억지 그 자체였습니다. 이는 마치 총알 막으라고 만든 방탄복이 미사일을 막지 못한다고 비난하는 꼴과 같았죠.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불세에 대응할 방법이 전혀 없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코넷과 불세의 가장 큰 특징은 가격이 저렴한 만큼 유도 방식에 고차원적인 기술을 적용할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레이저 유도 반능동 방식을 사용하는데 이는 미사일의 궤적이 거의 일직선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반면 최근 활약하고 있는 제블린 등의 강력한 대전차 미사일들은 대부분 연령상 Fire and Forget으로 유도되며 추력 편향 로켓 역시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목표 전차를 확인한 뒤 궤적을 꺾어 하늘로 솟구친 다음 포탑 상부를 노려내리 꽂히는 탑어택을 구사합니다. 현 세대의 전차들은 제 아무리 장갑이 두꺼워도 자체적인 방어력만으로 대전차 미사일을 막을 도리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전차 미사일들이 애시당초 맞지 않게 만드는 방호 시스템을 탑재하죠. 바로 능동방호 시스템 APS인데요. 제블린과 같은 탑어택 방식 대전차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 엄청난 활약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고는 이러한 복잡한 비행 궤적까지도 반응할 수 있게 이러한 APS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수준의 APS를 장비한 전차에게 직선적인 궤적으로밖에 날아오지 못하는 불세는 아주 쉬운 요격 대상일 뿐입니다. 한국의 K2 역시 불세에 대응하기 위해 APS 장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출형에는 이스라엘제 트로피 APS가 이미 통합되어 있고 국내분에도 국산인 KAPS가 개발을 마치고 통합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이를 모두 장비하고 나면 불세 미사일은 K2 전차에 있어 그다지 큰 위협은 아니게 될 것입니다.
KAPS는 탐지 레이더와 열상 추적 장치를 통해 접근하는 위협체를 감지하고 요격탄을 발사하여 위협체를 공중에서 파괴하는 하드킬 방식의 능동 방호 체계입니다. 불세의 뻔한 비행 궤적은 하드킬에 매우 취약하죠. 즉 불세 미사일은 위력만큼은 대단하지만 단순한 유도 방식으로 인해 요격이 쉬워져 버린 9세대 방식의 대전차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그걸 자랑스레 장갑차에다 8개나 달아서 러시아에다가 지원까지 보낸 것인데요. 초반에는 우크라이나 전차 몇 대를 잡는 성과를 보여주기도 했으나 전선에 투입된 사실이 알려지고 나서부터는 되려 최우선 타겟이 되어 도망다니기 급급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번에 드론에 사냥당하기에 이른 것이죠. 북한은 그럼에도 여전히 불세 미사일의 유독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그걸 전차에까지 달아놓을 정도죠. 북한은 지난 11월 21일 평양에서 무장장비 전시회 국방발전 2024를 개최했는데 이 전시회에는 무인기와 우주발사체, 대륙간탄도미사일은 물론 소총과 전차 등 북한군이 운용하는 다양한 장비가 전시됐습니다. 여기서 북한은 M2020으로 불리는 최신형 전차도 선보였는데 그 외형적 특징만으로 상당한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전차 위에 백화점을 차려놓았던 것인데요. 포탑 위에다가만 유탄 발사기, 공축기관총, 하드킬 APS를 올려놓고 이것도 모자라서 불세포 대전차 미사일 2연장 포드까지 올려놓았습니다. 전차 양산이나 운용이 가능한 여력이 북한에 있긴 한 건지 싶은 의문이 먼저 들긴 하지만 저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한다는 전제하에서는 좋게 표현해서 다재다능한 전차가 되긴 할 것입니다. 북한은 신무기를 선보일 때마다 개발 중인 현대적인 전차의 형상을 계속해서 갱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 선보인 M2020도 그 과정 중 하나죠. 그런데 북한이 조금씩 그 형상을 고치면서도 절대로 바꾸지 않았던 부분이 바로 불세포 대전차 미사일을 탑재하는 것입니다. 파병의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군사기술을 지원받았을 가능성이 의심되는 지금 시점에서도 여전히 대전차 미사일 포드가 눈에 띄는데요. 슬슬 전문가들은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전차는 대전차 미사일을 추가한 것이 아니라 대전차 미사일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요. 사실 전차에 대전차 무기를 따로 단다는 것은 매우 의아한 일이긴 합니다. 전차와 싸우기 위해 있는 것이 전차인데 왜 그 성능을 별개로 챙길 이유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북한이 기술력 부족으로 인해 전차의 주포 성능에 자신감이 없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왔습니다. 서로 주포를 써서 싸우는 전차전으로는 상대 전차의 장갑을 뚫을 거라고 기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전차 미사일을 굳이 따로 2개나 챙겨야만 하는 거죠.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북한 전차는 사실상 불세 2발을 쏘고 나면 전차를 상대할 능력이 없어지는 장갑차가 되어버립니다. 전차의 이름값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문제는 대전차 미사일 포드를 안으로 집어넣지도 못해서 외부에 그냥 달아놓았다는 점입니다. 전차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튼튼한 장갑을 바탕으로 전차포 이하의 사격을 전부 무시하며 전선을 돌파하는 것. 그러나 외부의 미사일 포드가 저런 모양으로 달려있어서야 기관총 탄환이라도 스쳤다가는 유폭이 일어날 것입니다. 심지어 안에 든 것은 북한 스스로도 위력에 자신을 갖고 있는 불세고요. 유폭될 때의 피해도 제법 강력하겠죠. 정주포 성능에 자신이 없어서 미사일을 써야만 한다면 서방에서는 주포로 쏠 수 있는 포발사 미사일을 사용하는 것이 더 일반적입니다. 그러는 편히 미사일을 비교적 안전한 포탑 내부에 보관하다가 더 정확하고 강력하게 발사할 수 있으니까요. 북한이 이러한 방식을 취하지 못하는 것은 기술력 부족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방이 포발사 미사일을 활용할 수 있는 것도 기본적인 기술 수준이 한 수 위라서 가능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북한은 이번 파병과 무기 지원으로 인해 애매한 기술력 실태만 만천하에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말만 들으면 일당백일 것 같은 북한군들도 실상은 영양실조 걸린 빈민들이었고 지금도 러시아가 거리낌 없이 전선에 밀어넣어 고기 분쇄 작전에 쓸려나가고 있습니다. 지원했다던 포탄은 대부분이 상태가 나쁜 불량품이었죠. 그나마 자신감을 내비치며 지원한 불세는 드론에 사냥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능의 한계도 꼼꼼하게 밝혀지고 있고요. 기껏 신형 전차에까지 매달아서 선보였지만 이제 그 세부적인 성능을 정확히 알아버린 한국에게는 그저 관통력만 강할 뿐 맞지를 않는 장난감으로 여겨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 이상 K2 장갑을 뚫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자부심을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디 한국이 앞으로도 이처럼 적국들보다 한 수 앞서는 기술력으로 군사적 우위를 점해나가면 좋겠습니다.